매일 하지만 항상 해도 모자라서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고 있는 이야기는 더 가봐도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넌 죽었고 덤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다. 더 해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에 월세로 살고 있는 정호영이라고 하고요. 36살 됐습니다. 요즘 호영님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요즘 저의 하루는 아주 평범한데요.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의 하루는 아침에 약을 먹는 걸로 시작해서 출근을 준비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발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고요. 최근에 글을 쓰는 취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새로운 분야들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장암 사기를 투병 중이라 하셨는데 현재 상태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신장암 4기로 투병한 지 7년 정도 됐고요. 최초에 진단을 받았을 때 종양이 너무 커서 한쪽 신장을 제거해서 저는 지금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 제거한 신장 위치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계속 전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 전이가 돼서 척추에도 암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신장을 떼어낸 자리에도 암세포가 있고 이제 그것들이 점점 영역이 넓어져서 최근에는 쇄골이랑 심장 그리고 폐, 뭐 복막, 임파선 뭐 이런 곳들에 전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물리적인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술통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이제 치료 과정에서 이제 약해진 장기나 뼈들이 주는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증들이 물리적인 통증이고, 그 다음에 암세포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항암제의 주요 부작용이 이제 소화기계 질환이랑 그 다음에 무기력증이 심하게 와서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암 사기라는 병을 마주하면서 일상에서 가장 크게 바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상이 바뀌었어요. 네, 암이 있기 전과 암이 생긴 이후로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병 전에는 아침이 오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침만 기다려집니다. 왜일까요? 그 전에는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출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돈 버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 절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투병을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채우다 보니 아침이 오는 게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밤사이에 큰일이 없었다는 게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되게 즐겁고요. 가장 큰 변화라면 직장인에서 자영업자가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돼서 일을 하다가 이제 주체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게 가장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가장 자주 하시는 생각이나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응축해서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짧은 시간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인간이 살고 죽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없어요. 뭐 병이 있다 그래서 빨리 죽는다거나 뭐 병이 없다 그래서 오래 산다거나 이렇게 확정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라고 해서 뭐 타임보다 일찍 죽는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확률로 따져봤을 때 4기 암 환자로 투병하게 되면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5년을 못 살고 죽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죽음에 가까운 쪽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일하는 청소년이라고 본인을 표현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말 그대로 제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친구들보다 조금 빨랐던 게 제가 어릴 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트 체육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학교 진학하기 전에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제적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게 제가 운동을 그만둔 게 13살 2학기 때였는데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전단지를 돌렸거든요. 한 장을 이렇게 붙이면 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온라인이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지만 그 당시엔 다 아날로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마다 이렇게 전단지를 붙이는 게 제 첫 번째 아르바이트였는데 이제 그걸 시작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서 어떤 학생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고 항상 아르바이트가 제 삶의 1번이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사진 작가시잖아요. 아, 네, 뭐 사진관 사장님이죠. 네, 이 사진 작가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서 몇 군데 이직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주변에 조언도 많이 얻고 생각을 해봤는데 영업사원을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이제 주변에 이제 추천 덕분에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돈을 또 많이 벌고 싶어서 가진 능력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저희 약을 홍보해서 이제 약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지금은 사진작가라는 길을 걷게 되셨는데 이 사진작가라는 길을 처음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사실 저는 보통의 남자들과 다르지 않아서 사진이랑 굉장히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은 보고용이거나 뭔가 증거를 남기는 용도로만 핸드폰으로 촬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제약회사를 다니다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수술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걷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걸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집에 누나가 쓰다가 안 쓰고 그냥 장롱 안에 있는 카메라가 한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걸어야 되니까 그 카메라를 가지고 뭐 꽃도 찍어보고 다리도 찍어보고 뭐 새도 찍어보고 사람도 찍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사진관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고 그냥 재미있는 취미가 하나 생겼다. 뭐 카메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 재미있는 취미를 가진 채로 이제 병원을 너무 자주 가야 되니까 회사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먹고 살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아마 어디에 속해서 일하는 건 어렵고 내가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경험을 하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고 에스프레소도 마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호기심이 생겨요.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에서 많이 먹는데 그럼 이탈리아에 가서 먹는 에스프레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멀리 여행을 가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피자도 먹고 또 사진기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이것저것 풍경도 많이 찍고 또 그 여행 중에 제가 카메라를 메고 열심히 찍는 걸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핸드폰으로도 그들을 남겨드리고 또 제가 가진 카메라로도 찍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구나. 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뭔가를 기록하고 추억을 남긴다는 게 되게 좋은 이미지였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커피도 마시고 여행지에서 돌아다니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갑자기 내가 살아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생계를 이어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은 어떤 회사의 명함이나 어떤 자리,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전 줄 알았어요. 저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건 다 허상이더라고요. 만약에 그곳에서 뭐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내가 먹고 살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인간 정오형이라는 게 정말 나로 존재하려면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 그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뭐 요리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미술품을 설명한다던가 막 되게 다양한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런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출국할 때는 에스프레소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출국을 했는데, 이제 귀국할 때는 즐겁게 즐기고 있는 이 취미인 사진으로 돈을 버는 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귀국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갖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스몰 웨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신다는 거예요. 정장을 입고. 그럼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 거면 내가 한번 해봐도 될까? 어차피 내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사진 작업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밖에서 스냅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걸 한번 해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조명을 놓고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렌탈 스튜디오를 막무가내로 빌리고 그 렌탈 스튜디오 사장님을 붙잡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셨지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기본 세팅으로 놓고 찍었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모델이 되어준 커플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진관을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으로 돈을 한번 벌어봐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어떤 기분일까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계속 일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회사를 거쳐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암 투병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사진작가의 길까지 지금 오셨는데, 그러면 암 진단을 처음 받았던 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어떤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치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성적인 편이 아닌데 막상 큰일이 닥치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날이 아주 평범한 날이었는데요. 신장암은 CT 사진만 보면 암인지 아닌지 거의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아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별일이 없을 줄 알고 막 까불면서 들어갔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호영아, 너 암이야. 그래서 아니, 조직 검사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장암은 조직 검사를 잘 안 해.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암이고 너 지금 되게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상으로 3기 이상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잖아요. 방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암 환자라니까. 그래서 잠깐 진료실에서 한 1분 정도 아무 말 없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여쭤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오자마자 바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막 하늘이 무너지고 이런 경험은 그 뒤에 있었고, 처음 진단을 받아서 너 암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 차 안에서 온갖 병원에 다 예약을 걸고 제가 최대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어서 투병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병 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제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암을 선고받고 7년째 투병 중인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절망하거나 좌절한 시간을 다 합쳐서 한두 시간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전 짧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처음 재발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뒤로 4기로 판정을 받고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취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보다 젊었고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거든요. 그래서 뭐 임상시험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재발 전이가 없는 거예요. 괜찮겠다.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5년이 지나면 나는 완치를 받을 거고, 그러면은 암 진단 받기 전과 같이 열심히 일도 하고 뭐 미래를 이제 설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
1년째 되는 날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때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좀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미 암 수술을 하고 큰 고비를 겪었고 나는 지금 잘 버티고 있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뭐 암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뭔가 당연히 살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발 전이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 진짜로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영님을 버틸 수 있게 만들었던 건 무엇인가요? 저라는 사람은 좀 사회적인 인간인 것 같아요. 사교적인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투병을 시작했을 때부터 평소에 저와 알고 지내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뭐 병문안도 많이 와주시고 병문안뿐만 아니라 뭐 퇴원에서도 자주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또 수술 직전에 막 편지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과 어릴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 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 뿐만 아니라 대학교 선후배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같이 지냈던 간부님까지 이렇게 건강을 물어보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다는 사실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더 지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순간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냥 추억을 지속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기억한다는 것이 조금 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제가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면은 신장암 사기라는 병이 지금 호영님의 사진 작업에 영향을 혹시 줬나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암에 걸리고 나서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지루한 일상이 가장 행복한 거고 우리가 참 이미 좋은 조건에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자꾸 뭔가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의 사례와 저의 몸과 저의 건강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서 누군가에게 조금 권태로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1초라도 할 수 있게 그걸 끌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사진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진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투병하면서 시간이 항상 흘러가고 잡을 수 없고 아쉽다고 느끼는 것들을 정지해 있는 사진에 이렇게 녹여보려는 시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표현된 사진들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투병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과거에 호영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인가요? 투병을 시작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기 직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렸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암에 걸렸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물론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 고민에 끝도 없고요. 정답도 없습니다. 뭐 제가 술도 마셨고 담배도 폈고 잠도 잘 안 잤고 뭐 몸에 안 좋다는 건 전부 다 했고 그렇게 몸을 힘들게 만들어서 걸린 것도 있겠죠. 아니면 뭐 유전적으로 저희 집이 뭐 이렇게 그런 인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원인은 몰라요. 근데 제가 추측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서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항상 조금 여유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간다라든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라든지 이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취향은 최저가였으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랑 운동화 사러 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신발을 사야 되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신발 가게를 뒤져서 최저가를 찾는 거예요.
100원, 50원이라도 싼 데서 그냥 신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만 사는 게 제 목표니까 보통 남자들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뭐 한두 군데 갔다가 그냥 괜찮은 디자인 있으면 그냥 사잖아요. 저는 쿠폰이 적용이 되는지, 이게 진짜 최저가가 맞는지, 인터넷이 싼지, 오프라인이 싼지, 오늘이 싼지, 내일이 싼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묶여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그때 되게 많이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뭔가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는데 결혼도 하고 싶고 내 집 마련도 해보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화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학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주 적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 뭐 없잖아요. 뭐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그 해결 못하는 상황과 타인의 삶을 자꾸 비교하면서 제가 스스로를 너무 많이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전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다.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병원에서 두 발로 걸어서 나갈 수 있다면 과거 30년, 29년, 30년 동안 산 거랑 정반대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술 받기 직전에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주어지는 삶은 덤이고 여기서 내 삶은 이미 끝났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살게 된 뒤로 굉장히 많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거든요. 되게 웃긴 게 객관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뭐 사기 암 환자가 된 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좋은 일일까요?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치료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아프고. 근데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고민하지 말아라. 대책 없이 사는 거를 추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런 작은 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시간 쏟지 않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뭐 운동을 한다던가, 뭐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조금 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호영님에게는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세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투병 이후에 매일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큰 수술을 하고 병원을 나온 이후로도 한순간에 사람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요. 다시 남과 나를 비교해서 또 갉아먹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벗어나와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하는 이 시기에 제가 안 해봤던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가고 있고 그것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한테 오늘 잘했어, 요즘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요즘은 제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호영님에게 삶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매번 다릅니다. 어쩔 땐 순간이고요. 뭐 어쩔 땐 축제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냥 나들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이야기니까 나의 이야기는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써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어쩔 땐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땐 또 좋을 때도 있고요. 그게 다 모여서 제 삶이 되는 거니까 삶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매번 다르지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호영님이 삶이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호영님의 이야기의 장르는 어떤 걸까요? 제 이야기의 장르요? 제 이야기의 장르는 단편 탐험 에세이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남들보다 이렇게 길게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장편 소설은 아닌 것 같고요. 단편인데 어떤 한 인물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전공이 체육인데 뭐 중간에 광고회사도 다녔다가 뭐 제약회사도 갔다가 갑자기 뭐 사진관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게 정말 중구난방 이렇게 뭔가 삶을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무슨 글을 쓴다고 까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도전해보는 그런 탐험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호영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호영님이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저예요. 저는 제가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본인에게 아직 못한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나요? 제가 투병 이후로 뭔가 나중에 하는 걸 잘 못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친구들이 나중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단어가 나오면 나한테는 나중이 없다라는 식으로 블랙 코미디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못한 이야기는 없고 조금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매일 하지만 항상 해도 모자라서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고 있는 이야기는, 더 가봐도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넌 죽었고 덤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다. 더 해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랑 나눈 이 대화를 누가 들었으면 하나요? 안 바쁘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쁘다는 건 삶이 정말 바쁘면 이런 삶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약간 힘들어지는 시기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말고 그 근본에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잠깐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취업을 준비하는 뭐 취업 준비생 혹은 뭐 학생, 아니면 타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 스스로 갉아먹으면서 작아지시는 분들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수술 받기 전에 저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직까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진짜 사는 거 되게 재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는 한쪽 신장을 잃고 나서 삶이 소중하고 재밌고 귀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아프고 나서 저에게 바뀐 건 마음가짐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비유를 드려보자면,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가 달라졌는데 삶이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하드웨어도 좀 달라졌어요. 싱글 코어인 신장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가지고 있는 걸 잃기 전에 소프트웨어만 바뀌면 삶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제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는 지금 삶이 너무 재밌고 좋은데 신장이 한쪽이 없기도 하고, 뭐 근데 신장이 없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암세포가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이 삶이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언젠간 끝날 수 있다는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게 저는 너무 큰 걸 잃고 나서 이렇게 감사하고 귀하고 재밌고 즐겁다는 걸 알게 됐는데, 조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재밌는 게 많거든요, 이 세상에. 우연한 기회에 클래식 공연을 듣게 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2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공연이 비용이 비싸지도 않아요. 뭐 제일 싼 좌석은 10,000원이고 보통 30,000원이고 뭐 이래요. 2시간 동안 한 40명이 공연하는데. 근데 그 공연도 너무 재밌는데, 저는 이런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30년 넘게. 아니, 또 세상에 이런 재밌는 게 있어? 라는 걸 또 발굴해낸 거죠. 그래서 이미 겨울에 보고 싶은 공연도 20,000원이더라고요. 예매를 이미 해놨어요. 반년이 남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 해외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게 관심이 생기니까 정말 그 고장에서 또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겸사겸사 이제 또 뭐 여행을 또 그 컨셉으로 여행을 계획하게 되고, 너무 얼마나 즐겁습니까? 산다는 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최근에 글쓰기를 하면서도 또 그런 마음을 느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조금 더 건강할 때 누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삶이란 그래서 항상 기본이 힘들잖아요. 아무 고민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 고민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이 답을 찾아가는지, 그게 또 너무 쉬우면 사실 재미없거든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게 재밌는 거지. 제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과연 재밌었을까요? 제가 투병도 하고 출근도 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것저것 하다가 또 그런 재밌는 걸 찾았으니까 재밌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되게 겁쟁이였어요.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가에 막 목을 메고 그랬는데 암 투병이 저를 되게 용감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치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전 너무 즐겁거든요. 제가 과연 암이라는 이벤트 정도로 크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쁜 삶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었겠죠. 뭐 돈도 지금보다 많이 벌었을 거고 뭐 결혼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미 저한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과거고 그냥 하루를 끝내고 이불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생각해 봤을 때도 투병하기 전에는 너무 불만족하고 뭔가 불만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다음 날이 빨리 와서 내일 또 뭐 해야지? 내가 아파서 한 번에 이걸 못하니까 나눠서 해야지? 그냥 그렇게 현실에 또 타협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찾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고요. 그렇게라도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정말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좀 남겨보고 싶었네요. 오늘 인터뷰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네.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